안녕하세요. 예술이 일상이 되는 시간 위클리 아르떼 진행의 이라인입니다. 오늘도 유예빈, 정혜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은 가장 최근에 공연장을 찾았던 날 혹은 책 한 권을 끝까지 읽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잠시 잊고 지냈던 감동도 또 새로운 영감도 문화와 예술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는 공연부터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책 이야기까지 어렵게만 느껴졌던 문화예술 소식을 누구나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공연이 들려주는 무대 위 이야기와 책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만한 무대들을 만나보는 픽스테이지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무대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소개할 작품은요. 초연부터 지금까지 매 시즌마다 이 압도적인 무대로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는 뮤지컬 드라큘라입니다. 2014년에 초연이 시작된 이후에 매 시즌마다 엄청난 흥행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번에 6번째 시즌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뮤지컬 드라큘라 저도 들어봤거든요. 국내에서 정말 워낙 흥행한 대작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6번째 시즌이 이렇게 유독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작품의 매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보여줄 수 있는 기존의 캐스트들과 이 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새로운 뉴 캐스트들의 막강한 조화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뮤지컬 드라큘라는요.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직 한 여인만을 사랑한 백작의 이야기인데요. 백작이 인간의 피를 마시고 젊어지는 순간을 보여주는 아주 강렬한 넘버가 있습니다. 함께 무대의 분위기 먼저 느끼고 오시죠. Sanulating Jesse Boyam datun ordin 나중으로 살지내지 손대지 말라 명했었다 지금 당장 필요해요 굶주린 목 죽여줘요 젊은 피로 나를 의심하지 마 실망시키지 않아 날아라 너희들의 갈증 나의 욕구 채우고 너희에게 주리라 그의 피로 젊어지리 나의 목표는 하나 놈은 수단일 뿐 이건 간단한 무기 작은 짐승에 살아 숨쉬는 피 오래 기다려왔었다는 갈증 속에서 허기진 고통 속의 세월 네가 데려온 그녀 날 위한 고귀한 선물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 이제 떠나갈 시간 모든 게 변했어 지난 시간은 잊어 내게 필요한 오직 한 가지 피 신선한 피가 날 채우리라 피 젊음의 피로 새 힘을 얻으리 네, 신성록 배우의 아주 압도적인 이 카리스마가 굉장히 인상에 남습니다. 또 이번 드라큘라 역 혹시 누가 맡게 될까요? 네, 이번 시즌은요. 앞선 영상에서 만났던 이 신성록 배우를 비롯해서 초연부터 작품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김준수 배우, 또 그리고 지난 시즌 동안 여러 번 드라큘라 역을 맡았던 전동석 배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은성 배우가 새롭게 합류를 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4명의 배우가 저마다의 해석으로 각자의 매력이 담긴 드라큘라를 보여준다고 하니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혜윤 아나운서께서 앞서서 백작이 드라큘라가 되어 400년 동안 한 여자만 사랑하는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줄거리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백작이 사랑하던 한 여자를 잃게 되고 드라큘라가 되는 이야기가 주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넘버 쉬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시인이시여
나의 모든 것을 바쳤잖아. 내 말 안 들리나 대답해봐. 좋아심 따위는 필요 없어. 정말 미치도록 날 저주해. 평생 그녀 위해 복수하니 내 영혼은 악마에게 팔아서라도. 무엇도 이제 의미 없어. 내 몸 저주받아 아파하고 아파해도 그녀에게 갈 수 없죠. 차라리 내 고통의 삶 끝내주소. 네, 김준수 배우의 독보적인 음색을 들으니까 백작이 지닌 스토리가 느껴져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장면이었습니다. 이 슬픈 로맨스를 함께 이끌어갈 미나 역의 배우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이 여주인공인 미나 역에는 깊이 있는 해석력을 그동안 보여줬던 조정은 배우, 또 박지연 배우가 돌아왔고요. 탄탄한 실력의 김환희 배우가 새로운 미나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연습 때 첫 호흡부터 실제 공연을 방불케 하는 굉장한 몰입도를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들으니까 실제 무대가 궁금해지시죠? 드라큘라와 미나, 또 두 사람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보여주는 이 작품의 대표적인 넘버, Loving You Keeps Me Alive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꿈 같은 삶 완벽한 인생 눈앞에 선명한데 내 맘은 왜 안개처럼 흐려지나. 날 사랑한 내가 사랑한 그 일을 찾았는데 알 수 없이 찬바람이 불어오네. 그댄 내 삶의 이유, 나를 살게 한 첫사랑, 오랜 세월조차도 지울 수 없던 사람. 당신의 자리를 찾아 돌아와요, 나의 곁으로. 그댄 나만의 숨결, 아물지 않는 내 상처. 그댄 마음속에도 내가 남아있잖아. 당신의 진심을 외면하지 말고 내게로 와요. 그대를 처음 본 순간 모든 게 변해버렸어. 그 이름만 속삭여도 내 세상은 떨려. 우리의 인연은 시간을 넘어 함께한 운명. 다시 내게 돌아와 나와 춤춰요, 새벽을 향하여. 이런 내 자신을 원망해야 하는데, 두려움 던지고 돌아가야 하는데, 마음 한 곳에선 삶을 지키라 해도 뭔가 잘못된 듯 불길해. 꿈 같은 삶 완벽한 인생 눈앞에 선명한데
계속될까 난 두려워도 우린 완벽한 인생일 거야 하지만 그댄 내게 단 한 사람 내 허무한 삶의 유일한 빛 당신만이 날 채워줄 나의 사랑 그날을 처음 본 순간 숨조차 쉴 수 없었어 그 이름만 속삭여도 내 세상은 떨려 우리의 인연은 시간을 넘어 함께 하루면 이제 내게 돌아와 함께 춤춰요 새벽을 향하 와, 정말 이렇게 짧게만 봐도 그 둘만의 애절한 로맨스가 느껴져서 계속 소름이 돋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그 곡이 드라큘라의 대표 넘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드라큘라가 절절한 사랑을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현재의 약혼자와 또 이유 없이 끌리는 드라큘라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미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 넘버 또한 대표곡 중에 하나입니다. If I Had Wings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악마의 가슴에 죽음을 내리는 건 왜 나의 마음은 불안해지는 걸까 눈앞에 끔찍한 전쟁을 막을 길 없나 신념과 맹세를 따르면 쉬울 텐데 왜 나의 마음은 잘못된 길을 향해 왜 그의 파멸이 내 맘을 찢어 흔드나 쫓기는 사슴이 숲속에 숨어있듯 방향을 잃었어 도망칠 방법 없어 있다 해도 마음은 붙잡히고 싶은 걸까 혼란스러운 생각들에 어지럽고 정신이 없어 부서져가는 내 심장 멈춰줘 영원한 죽음 속에서 그대를 구해줄 유일한 사람 나인 걸 어떻게 하늘 위로 날아가고 싶어 모두 버리고 이 마음을 벗어나고 싶어 나 당신 때문에 자유를 줘도 소용없어 하늘을 버리고 날아갈 거야 그대 지켜온 내 사랑도 믿었던 내 마음도 모두 다 희미해져가 이렇게 내 삶을 난 배신할 수 있는 걸까 하늘 위로 날아가고 싶어 모두 버리고 이 마음을 벗어나고 싶어 나 당신 때문에 자유를 줘도 소용없어 하늘을 버리고 날아갈 거야 그대 와, 진짜 이 정선화 배우의 감정선과 또 시원한 고음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관객들이 왜 이 작품에 오랜 시간 열광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가슴 벅차고 마음 아픈 서사와 강렬한 음악으로 채워진 뮤지컬 드라큘라는
7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LG 아트센터 서울에서 공연이 되니까요. 이 처절하고 슬픈 사랑 이야기를 직접 객석에서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픽스테이지 뮤지컬 드라큘라였습니다. 네, 이렇게 뮤지컬 공연 함께 만나봤습니다. 다음 무용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예빈 아나운서 혹시 오늘 어떤 공연 준비하셨을까요? 네, 요즘은 정말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고 있습니다. 글을 쓰기도 하고요. 또 그림을 그리고 또 음악도 만들고 사람처럼 대화를 나누는 일까지 이제는 AI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과연 예술은 어떤 존재일까요? 특히 몸으로 표현하는 춤은 인공지능도 똑같이 이해할 수 있을까 궁금해지는 점인데요. 저는 춤이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걸 넘어서 그 사람의 감정과 호흡, 그리고 살아온 시간까지 담아내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이더라도 인간의 춤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라윤 씨와 혜윤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도 이 부분은 너무 공감합니다. 사실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누가 추는지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춤은 그 몸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까지도 함께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AI라는 게 움직임을 분석을 할 수는 있어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감정이라든지 또 표현까지 사람처럼 느끼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런 질문에서 출발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국립현대무용단의 넌댄스 댄스입니다. 무용가 정지혜와 강성룡, 그리고 미디어 아티스트 신승백, 김용훈이 함께 참여해서 인간을 향해 인공지능의 시선을 춤이라는 예술로 탐구한 무대입니다. 인공지능과 춤에 대한 무대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목이 정말 독특합니다. 이 넌댄스 댄스라는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제목이 특이한데요. 넌댄스 댄스는 말 그대로 댄스와 댄스가 아닌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춤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지만 인간에게는 분명 춤으로 느껴지는 움직임을 의미하는데요. 춤이 아닌 것처럼 인식되지만 사실은 춤인 겁니다. 조금은 어렵기도 하고 또 궁금해지는 주제인데요. 이 작품은 바로 그 경계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관객도 공연을 보면서 과연 어디까지가 춤일까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춤과 춤이 아닌 것, 이렇게 들으니까 과연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춤으로 인식할까가 궁금해지는데요. 그런데 이 무대에서 무용수와 AI가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아마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이번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실제 인공지능이 공연에 참가한다는 점입니다. 무대 위에서는 무용수가 움직이고 객석에 설치된 카메라는 그 장면을 계속해서 촬영을 하는데요. 그리고 공연에서 사용하는 구글의 비디오 AI가 그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합니다. 이 AI는 1초에 한 번씩 장면을 분석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인식했는지 그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대와 빛, 공연 예술, 또 콘서트 댄스 이런 단어와 함께 각각의 확신도를 표시됩니다. 콘서트 댄스 0.71%라고 표시가 됐다면 AI가 그 장면을 콘서트 댄스일 가능성이 72%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춤을 이렇게 계속해서 분석해 나가는 거네요. 그러면 수많은 것들 중에서 인공지능이 춤이라고 따로 인식할 만한 그 순간이 따로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그 순간이 이번 공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AI가 무용수의 움직임을 춤이라고 인식하는 그 순간 무대의 조명이 어두워지는데요. 반대로 AI가 춤이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조명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관객만이 그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관객은 인공지능이 놓쳐버린 춤을 볼 수 있다는 건데요. 분명 AI는 춤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지만 인간은 충분히 춤이라고 느낄 수 있는 움직임, 바로 그것이 이 작품에서 말하는 댄스입니다. 이 AI는 춤이 아니라고 인식을 했지만 사람은 춤이라고 인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장면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사람만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네요. 근데 관객은 계속해서 왜 AI는 저거를 춤으로 인식하지 않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춤이라고 느끼는지, 또 인공지능은 무엇을 기준으로 춤이라고 판단하는지,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공연 내내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AI를 기획한 미디어 아트가 신승백 그리고 김용훈의 인터뷰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작품 의도와 또 공연 제작 과정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데요. 자, 그럼 함께 보고 오시죠. 어떻게 하다가 이런 공연을 기획하시게 됐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인공지능이 인간을 본다. 인간 그 몸 자체를 다루고 있는 춤이라는 예술을 통해서 한번 탐구해 보기 위해서 이 작품을 처음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인공지능을 가지고 예술 작품을 많이 만드나요? 어떤가요? 많이들 하고 있죠. 얼마 안 됐는데 인공지능 기술이 생겨난 지는 이제 뭐 수십 년 됐지만 활용되기 시작한 거는 아직 10년이 채 안 됐는데 그래도 그 사이에 많은 작가들이 인공지능 활용을 해서 작품을 만들고 있죠, 지금. 어떻게 하다가 이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시고 이렇게 예술 영역에서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연히 이제 미디어 아트라고 기술을 다루는 예술을 알게 돼가지고 이제 김용훈과 함께 기술하고 인간을 동시에 연구하는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평소에 뭐 앱이나 이런 걸 개발하시는 거랑 이런 어떤 예술과의 어떤 협업, 콜라보를 하는 거랑 되게 성격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좀 다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그냥 앱을 개발한다고 하면은 반응 속도가 얼마고 이 앱을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고 얼마를 보고 있고 막 그런 유튜브도 보면 이제 매트릭 같은 거 이제 측정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보고 있고 보다가 몇 초 뒤에 이탈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수치를 중심으로 보게 되는데 미디어 아트 하다 보면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느끼나 어떻게 경험하나 똑같은 기술 사용하더라도 보게 되는 시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 공연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은 어떻게 그러면 막 직접 개발하신 건가요? 인공지능 초기였으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잘 작동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려면 이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구글이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하는 오픈소스를 오픈소스는 아니고 구글이 API 형태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쓰고 있거든요. 공짜인가요? 아닙니다. 돈을 내야 됩니다. 돈을 비싼가요? 이런 거 궁금하거든요. 그거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뭐 컴퓨터 돌린다는 비용을 생각하면은 훨씬 저렴하죠. 그렇죠. 처음에 그걸 써야겠다라고 결심한 거랑 실제 써보면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좀 다르던가요?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구글이 제공하는 그 서비스 써야겠다고 결정한 게 아니라 아까 오픈소스도 말씀하셨지만 요새는 이제 오픈소스로도 많이 공개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거를 테스트를 해봤고 얘가 이제 춤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보기에 납득이 안 되면 사실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일단 잘 작동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다양한 모델을 다양한 상황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일단 잘 작동되는 거 고른 거고요. 네, 인터뷰 보고 왔습니다. 실제로 이 작품은 수많은 실험을 거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제작진은 먼저 인공지능이 어떤 춤을 인식하는지부터 확인했다고 합니다. AI에게 다양한 춤 영상을 보여주고 직접 여러 동작을 시도하면서 결과를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발레와 플라멩고, 힙합, 살사, 탱고, 라틴 댄스, 또 모던 댄스와 포커 댄스 등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춤을 인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사실은 따로 있는데요. 인공지능은 몸의 움직임만 보는 게 아니라 의상과 배경, 또 조명과 무대 위의 사물까지 화면 속 모든 요소를 분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같은 동작이더라도 의상을 바꾸거나 조명을 바꾸고 또 무대 위의 소품의 위치만 달라져도 AI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보통 사람들은 무용수의 감정이나 표현을 먼저 보는데 AI는 화면 전체를 데이터처럼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이 차이가 이번 공연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춤을 보며 감정과 호흡, 또 긴장감과 분위기까지 같이 느끼는데요. 반면 인공지능은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화면 속 정보를 분석해 춤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안무가들의 의도도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안무가 정지혜와 강성룡은 인공지능이 잘 알아보는 춤을 만드는 게 아니라 AI의 인식 바깥속에 있는 춤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춤의 형식을 일부러 망가뜨리기도 하고요. 일상적인 움직임 속에서 춤의 감각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몸의 일부만 움직이고 때로는 조명과 무대 환경을 활용하면서 AI가 춤이라고 쉽게 판단하지 못하도록 안무를 구성했는데요. 무용수는 관객에게 춤을 보여주기도 하고 AI에게는 춤처럼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끊임없이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연 장면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럼 무대 위의 모습을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Dance 80%, 70%, 70%, 50%, 50%, non-dance. Dance 50%, 60%, 50%, non-dance. 40%, non-dance, dance, 50%, 70%, 70%, 60%, 60%, non-dance. Dance, 50%, 80%, non-dance. Dance, 60%, 50%, 70%, 70%, non-dance. Dance, 50%, 50%, 70%, dance, 40%, non-dance. 네, 이렇게 무대까지 보고 나니까 어쩌면 요즘 같은 인공지능 시대 이 잃어버린 예술의 진가에 대해 알게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또 춤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넌댄스 댄스는 그저 춤의 기술을 보여주는 공연이 아니라 인간의 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요. 기술이 점점 더 많은 것을 대신하는 시대에도 인간만이 느끼고 또 표현할 수 있는 감각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술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게 되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저도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이번 공연은 언제,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네, 국립현대무용단의 넌댄스 댄스 렉처 퍼포먼스는 오는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김해 문화의 전당 누리홀에서 열립니다. 특히 8월 15일에는 오후 1시와 4시 두 차례 공연이 진행되면서 공연 시간은 약 40분 동안 진행된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만이 가진 몸의 감각과 예술의 가치를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픽스테이지 무대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이어서 좋은 책 한 권을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위클리 북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세상에 꼭 바꾸고 싶은 불합리한 일이 있다면 어디까지 행동하실 수 있으신가요?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고 또 누군가는 글을 쓰고 누군가는 행동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법과 또 도덕의 경계를 넘나든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출간 당시에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화제를 모았던 양 기자의 장편 소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입니다. 한 여성이 인기 남자 배우를 납치한다는 굉장히 충격적인 설정으로 시작하지만 그 안에는 단순히 범죄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차별과 권력, 또 폭력,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질문이 담겨 있는 작품입니다. 제목부터 정말 강렬한데요. 이 내게 금지된 것, 이 표현도 그렇고요. 시작이 납치라는 것부터가 굉장히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사실 스릴러일 줄 알았는데 또 읽다 보니까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이번 작품의 저자인 양귀자 작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귀자 작가는 1980년대부터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이어오면서 우리 사회의 평범한 사람들, 또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섬세하게 담아낸 작가입니다. 특히 인물의 심리 묘사, 또 현실적인 이야기를 이 이야기 전개가 굉장히 뛰어나게 해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대표작으로는 원미동 사람들, 또 모순,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등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모순이라는 작품으로 양기자 작가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읽고 나서 한동안 계속해서 이 등장인물들이 생각이 날 정도로 여운이 굉장히 깊게 남았던 작품이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비슷했는데요. 특별한 사건이 많아서기보다는 인물들이 현실에서 정말 있을 법한 사람들이라서 더 몰입감이 생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양귀자 작가의 가장 큰 강점은 이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를 이 삶 속에서 사회가 가진 모순을 또 자연스럽게 끌어낸다는 부분인데요.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악인 또는 선인으로 이렇게 그리지 않고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독자가 스스로 생각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작품을 다 읽고 나면 누가 맞고 또 누가 틀리다보다는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더 오래 생각하게 되는 작가인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책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강민주는 여성 상담소에서 근무하면서 결혼 생활과 가정 폭력, 성차별 등으로 힘들어하는 여성들의 상담 전화를 받는 일을 합니다. 매일같이 비슷한 사연을 접하면서 그는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분노를 점점 키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분노는 극단적인 계획으로 또 치닫게 되는데요. 바로 국민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남자 배우 백승하를 납치하기로 결심한 거죠. 사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저는 왜 하필 배우를 납치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유명한 사람을 선택한 데에도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백승하는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남성이 가진 상징성 또 권력을 보여주는 인물로 꼽히는데요. 강민주는 그를 통해서 남자 역시도 여자에게 길들여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싶어 했고 이 자신의 신념을 세상에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족복 출신의 황남기의 도움을 받아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게 되고 백승하는 수개월간 감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강민주가 무조건 폭력만 사용하는 인물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친절과 배려를 보이다가도 다시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런 행동들은 굉장히 독자들에게도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과연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또 폭력을 선택하는 순간에도 정의로운 사람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또 작품 속에는 강민주의 어린 시절도 등장하게 됩니다. 어머니를 학대하던 아버지를 보면서 자라온 그 경험이 결국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또 결국 그 상처가 이 남성 전체에 대한 증오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단순히 증오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 감정들이 드러나고 등장인물들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말에는 예상치 못한 반전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아직 읽지 못하신 분들은 꼭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특히나 이 작품의 후반부가 굉장히 인상 깊었었는데요. 이 처음에는 강민주의 분노가 중심점인 줄 알았는데 뒤로 갈수록 인간을 이해하려는 모습도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그랬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백승하라는 인물이 단순히 피해자로만 그려지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등장인물 모두가 각자의 상처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선하게 판단할 수 없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또 사실 백승하 입장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면서 봤었는데요. 이 갑자기 납치를 당하게 되고 또 가족도 못 만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정말 큰 공포를 느꼈을 것 같더라고요. 이 심지어 집에는 아내와 아이가 있는데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무력감이 저는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이를 보고 싶다는 백승아의 부탁을 강민주가 들어주는 장면도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분명 납치범인데 예상하지 못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니까 이렇게 인물을 한 가지 모습으로만은 볼 수 없게 만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강민주의 행동에 동의하느냐 이걸 묻는 소설이라기보다는 억압과 폭력을 또 다른 폭력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세상의 불합리함을 마주했을 때 나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는 상대를 얼마나 편견 없이 바라보고 있는가? 네, 이런 질문들을 독자에게 던지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30년이 넘은 작품입니다. 하지만 지금 읽어도 또 여전히 많은 생각거리를 남기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 같은데요. 사회가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이 책을 읽는 동안 여러 감정을 느끼게 되고 또 책을 덮은 뒤에도 오랫동안 질문을 남기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클리북 시간이었고요. 이어서 오늘의 픽피플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오늘의 픽피플, 혜윤 아나운서 혹시 어떤 인물일까요? 네, 저희가 앞선 픽스테이지에서 이 오디컴퍼니의 대표작이자 또 거부할 수 없는 매혹적인 뮤지컬 드라큘라를 만나봤는데요. 브로드웨이 오리지널 프로덕션의 아쉬운 평가를 뒤집고 한국 관객의 입맛에 맞게 완벽하게 재해석을 한 작품이었습니다. 오늘 픽피플에서는 이 과감한 선택을 이끈 주인공이자 또 한국 뮤지컬을 브로드웨이까지 넓힌 프로듀서 신춘수 오디컴퍼니 대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뮤지컬 팬들 사이에서는 오디컴퍼니 하면 정말 믿고 보는 제작사로 통하잖아요. 대체 왜 이렇게 인기를 많이 받고 있는 걸까요? 네, 이 오디컴퍼니는요, 2003년 그리스를 시작으로 지킬 앤 하이드, 맨 오브 라만차, 그리고 최근에 데스노트와 일 테노레까지 흥행을 시켰는데요. 해외 라이선스 작품을 그대로 들여오는 레플리카 방식 대신에 이 한국 창작진이 대본과 음악을 우리 정서에 맞게 새로 만지는 이 논 레플리카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큰 특징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본토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작품들을 가져와서 이 한국 스타일로 완전히 탈바꿈시켜서 메가 히트작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공연계에서는 신춘수 대표를 돈키호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돈키호테라고 하니까 왠지 모르게 개척자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실제로 이 신춘수 대표는요, 30대 초반에 오직 뮤지컬을 만들겠다 이 열망 하나로 살던 집에 전세금을 빼서 월세로 돌리고 오디컴퍼니를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본래는 영화 감독을 꿈꾸던 소년이었는데 이 극장의 어둠이 걷히고 무대 위에 신세계가 펼쳐지는 이 매력에 사로잡혀서 뮤지컬 프로듀서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신춘수 대표하면 또 배우를 발굴하는 남다른 안목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당시 신예였던 조승우 배우를 발굴해서 지킬 앤 하이드의 신드롬을 일으켰던 그 일화는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신춘수 대표는요, 사람을 과대평가를 하는 것이 자신의 재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배우가 가진 재능의 가장 높은 지점을 눈빛을 통해서 알아보고 또 그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묵묵히 믿고 기다려준다고 합니다. 이 오디컴퍼니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또 한국 뮤지컬의 대중화를 이끈 상징적인 작품 지킬 앤 하이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날마다 자신조차 속이고 안 그런 척 아닌 척다내 숨이지 알 수가 없어 그 속셈 알면서도 속는 셈 속아주기 잘 된 셈 놀고들 있지 그 찰난 여자 찰난 남자 겉보기에 손색 없지
이 밤에 살이 떨려 살이 몸이 떨려 살이 숨이 막혀 살이 이 밤에 우리가 나서야 해 우리가 잡아야 해. 방법을 알고 있어 살인 날 잡기까지 누군지 알 때까지 죽여 삶을 버스러질러 계속 살인해 살인 코앞에서 살인 눈앞에서 살인 한 발 먼저 네가 먼저 죽여라 살인 후회 말고 살인 너도 끝내 나는 살고 너는 죽는 살인 이 밤에 나 진짜 다시 봐도 온몸에 전율이 돋는 무대입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성공 뒤에는 남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진짜 거대한 실패와 또 실현의 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신춘수 대표는 국내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한국인 최초로 브로드웨이 단독 총괄 프로듀서로 도전을 했는데요. 하지만 드림걸즈의 세계 초연 실패를 시작으로 홀리 이프야 히어미, 또 닥터 지바고가 연달아서 흥행에 참패를 하면서 무려 300억 원이라는 빚더미에 안기도 했습니다. 이 주변에서는 회사의 존폐를 걱정을 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이를 실패라고 부르지 않았는데요. 저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또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기 덕분에 결국 기적이 찾아온 것 같은데요. 2024년에 브로드웨이에서 정식 개막한 뮤지컬 위대한 개츠비가 또 엄청난 흥행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누적 매출만 1억 2천 달러를 돌파를 했다고 하고요. 19주 연속 밀리언 달러 클럽에 이름을 올리면서 이 현지 제작자들의 질투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빌보드 캐스트 앨범 차트 1위까지 차지를 했으니 20년 전에 브로드웨이에서 성공하겠다는 그 무모한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신념이 결국 대한민국 뮤지컬계의 역사를 쓰게 됐네요. 앞으로의 행보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네, 이 신춘수 대표는 다가오는 겨울 성수기의 수익을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무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한 달간의 장기 트라이아웃 공정을 거치는 신작 워더링 하이츠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나아가 2028년에는 세 편의 작품을 브로드웨이 무대에 동시에 올리겠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나 남들이 가지 않은 흰 눈밭 위에 뚜벅뚜벅 새로운 발자국을 남기고 있는 신춘수 대표. 그의 멈추지 않는 도전이 또 어떤 마법 같은 무대를 남길지 저도 응원하게 됩니다. 오늘의 픽스테이지 오디컴퍼니의 대표 신춘수였습니다. 네, 그럼 다른 분도 오늘 만나봐야 되겠죠? 예빈 아나운서, 오늘 픽피플 누구 준비하셨을까요? 네, 여러분은 춤이라고 하면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까요? 화려한 기술, 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동작, 혹은 멋진 퍼포먼스를 떠오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 조금 다릅니다. 기술보다는 감정을, 그리고 동작보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현대무용가 김설진입니다. 네, 저는 김설진 하면 가장 먼저 댄싱 라인이 떠오릅니다. 저도 굉장히 그때 재밌게 봤었는데 당시 정말 많은 분들한테 강한 인상을 또 남겼잖아요. 맞아요. 저도 댄싱 라인 보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춤을 잘 추는 무용수다, 이런 거를 넘어서 뭔가 한편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댄싱 라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김설진은 어린 시절 미국의 전설적인 댄스 프로그램이죠. 소울 트레인을 보면서 춤의 매력에 처음 빠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스트릿 댄스를 배우면서 춤을 시작했고요. 무대에서 춤추는 즐거움을 직접 느꼈다고 하는데요. 이후 서울예술대학교에서 무용을 공부하며 춤에 대한 시야를 넓혀갔습니다. 당시에는 생활을 위해서 가수들의 백업 댄서로 활동하기도 했는데요. 김설진은 더 넓은 무대에서 다양한 움직임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으로 해외 오디션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벨기에의 세계적인 현대무용단 피핑톰의 오디션에 결국 합격하게 되는데요. 이 오디션 합격 1화에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김설진은 당시 벨기에까지 가는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국가에서 장려금을 받고 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시차로 인해서 오디션을 결국 놓치게 됩니다. 결국 포기하고 그저 무용 수업에만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때 만난 외국 동료들에게 아직 피핑톰의 오디션이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후 그는 기차를 타고 마지막 날 결국 오디션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김설진의 능력을 알아본 무용단 관계자들은 다음 달에 있는 2차 오디션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김설진은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 다시 한번 또 올 수 없다고 말을 하자 그 자리에서 바로 합격 통보를 받고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와, 자리에서 바로 합격이라니 정말 재밌는 일화인데요. 이 정말 오디션을 보러 가는 과정이 사실 힘들었다 보니까 포기했을 만한데 끝까지 해낸 것도 너무 대단하다고 느껴지고요. 또 솔직하게 사정을 이야기를 해서 그 자리에서 계약을 성사시킨 것도 너무 대단하고 재밌습니다. 그렇죠. 그럼 김설진은 이곳에서 세계 각국의 무용수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유럽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 무대로 향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피핑톰에서의 경험은 김설진의 춤을 더욱더 특별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기술을 보여주는 춤보다는 인물의 감정과 서사를 표현하는 움직임을 배우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김설진의 무용단 활동 당시의 공연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자유로운 그의 연기가 돋보이는 무대인데요. 피핑톰 무용단의 반덴브라덴가 32번지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와, 정말 인상적인 무대였습니다. 특히나 바람이 불어서 우산이 막 접히고 또 남성이 날아가는 건 이 실제 바람이 분 게 아니라 김설진 무용가가 연기한 거죠. 네, 맞습니다. 실제 바람 효과 없이 직접 움직인 건데요. 정말 저도 보는 내내 춤 실력뿐만 아니라 연기 실력도 대단한 무용수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김설진이라는 이름을 대중에게 가장 멀리 알린 무대가 찾아오죠. 바로 2013년 방송된 엠넷의 댄싱 라인입니다. 당시 김설진은 현대무용수라는 장르적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섬세한 표현력과 몰입감 있는 무대로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단순히 어려운 기술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음악과 이야기, 또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는 무대로 매 라운드마다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심사위원들 역시 몸으로 연기하는 무용수다라는 평가를 남겼고요. 결국 시즌 MVP와 우승이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 이후에 갓설진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굉장히 큰 사랑을 받게 되는데요.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사실 그동안 현대무용을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이 김설진 무용수의 공연 덕분에 현대무용의 매력을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김설진의 무대는 현대무용을 전공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 김설진 무용수의 댄싱 라인 출연 당시 무대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예술성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한 잔 마시지 소주나 두 잔 마시지 소주나 석 잔 마시지 이렇게 무대를 보니까 김설진 무용수가 왜 세계 무대에서도 인정받는지 알 것 같은데요. 이 정말 춤을 잘 추는 사람이다. 이걸 넘어서 온몸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예술가라는 표현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술보다는 감정을, 또 동작보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무용수입니다. 몸 하나로 세계와 소통하면서 현대무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 앞으로 또 어떤 무대를 우리와 함께 만나게 될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김설진 무용가까지 같이 만나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공연과 책 어떠셨을까요? 공연은 막이 내려도 감동은 오래 남고 또 책은 마지막 페이지를 덮어도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문화와 예술이 주는 작은 여유를 함께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다채로운 공연 소식과 읽어볼 만한 책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문화와 예술이 전하는 따뜻한 여운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아르테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